자, 이번 시간에는 지도학습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머신러닝의 여러가지 분류체계 중에 슈퍼바이스드 러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KNN, 나이브베이즈, 의사결정 트리 등등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KNN입니다. KNN은 K Nearest Neighbor입니다. 간혹 이제 K자를 소문자로 쓰기도 하고요. N은 Nearest Neighbor, 즉 근접 이웃을 얘기합니다. 슈퍼바이스드 러닝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에 많이 이용되지만 뿐만 아니라 수치를 예측하는 리그레션에도 동시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K 값이 중요하고요. K 값을 얼마를 잡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행으로 봐서는 거리 계산을 먼저 하고요. 이 거리 계산을 통해서 nearest neighbor를 식별을 합니다. K 값에 따라서 K가 3이면 3개의 nearest neighbor, K가 7이면 7개의 nearest neighbor를 식별을 하고요. 이렇게 식별된 이 근접 이웃을 바탕으로 해서 분류 경우는 클래스 또는 리그레션 경우에는 밸류를 예측하게 됩니다. K는 학습 유형으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슈퍼바이스 러닝에 해당되고 레이지 러닝이면서 넌 파라메트릭이면서 인스턴스 베이스드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컨대 우리가 현재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 의하면 각 식품이 나와 있고요. 식품의 당도와 그리고 바삭거림의 정도가 수치 데이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각각이 어떤 타입이냐가 나와 있어요. 타입은 여기서는 크게 프루트, 프로테인, 베지터블 3개의 종류입니다.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예컨대 새로운 식품, 어떤 토마토 예를 본다면 토마토가 들어왔을 때 토마토의 당도나 바삭거림의 정도가 얼마인지를 통해서 이것이 어떤 푸드 타입, 토마토를 프루트로 볼 것인지 프로테인으로 볼 것인지 베지터블로 볼 것인지를 판별하겠다는 것이죠. 자, 이를 위해서 K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주어진 데이터에 의해서 당도를 X축, 그 다음에 바삭거림의 정도를 Y축으로 놓고 그리고 좌표에 플러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좌표 위치 값으로 플러팅이 됩니다. 그런데 각각의 식품들은 어떤 그룹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류를 적용시키면 이렇게 분류되는 걸 볼 수 있죠. 제일 안쪽 부분에 프로테인이고 그 다음에 베지터블, 프루트 이렇게 나눠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토마토라는 데이터의 당도와 바삭거림의 정도를 가져왔을 때 그러면 그 위치값이 나올 겁니다. 각각의 이 정도에 따라서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가장 가까운 것들 거리 계산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K 값에 따라서 그 K 값에 해당되는 최근접 이유 중에 어디가 제일 많은 그룹에 해당되는지를 가지고 일종의 투표를 하게 되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결정하는 것이 이제 KNN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제 현재 데이터에서는 우리가 알고 싶은 토마토의 당도와 바삭거림이 6과 4라고 할 때 다른 데이터와 다른 데이터 아이템과의 거리 계산을 합니다. 거리 계산은 아시다시피 x2-x1 제곱의 루트 씌운 것, 그 다음에 y2-y1의 제곱의 루트 값 씌운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하면 거리 계산이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것들이 이제 배속이 된 것이에요. 예컨대 여기서는 지금 그레이프와 넛스가 아니네요. 오렌지와 그레이프 뭐 이렇게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데이터와의 이 거리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가장 가까운 것 K가 3이면 3개 중에 어디에 제일 많이 배속되어 있는지 어디에 많이 해당되는지를 가지고 그것이 어떤 푸드 타입에 해당되는지를 이제 배속시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거리 계산을 하고 이 거리 계산을 할 때에도 직접적인 거리 계산에 직선 거리를 계산하는 유클리디언 디스턴스와 그리고 절대값을 이용하는 맨하탄 디스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nearest neighbor를 찾습니다. 그래서 배속을 시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그러면 KNN이라고 할 때 K 값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해집니다. K 값이 작으면 이런 방식이 되죠. K 값이 작으면 가장 가까운 것 1개 또는 3개일 경우는 이런 식이 될 거고요. K 값을 예컨대 9, 15 이런 식으로 주면 이렇게 평평한 것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스몰 K 값을 가지면 아주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지만 일반화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에 K 값을 아주 크게 주면 일반화는 되지만 세밀한 부분에서 오분류가 많이 생기죠. 이들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여기 표에서 보시면 K 값이 크고 작음에 따라서 K 값이 클 때는 K 값이 크다는 얘기는 아주 밋밋한 것이 되고요. K 값이 작으면 아주 울퉁불퉁한 모델이 될 겁니다. 자, 이리 되면 바이어스는 감소하지만
베리언스가 커집니다. 베리언스라는 얘기는 각각의 데이터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변동성에 의해서 생기는 오차를 얘기하고요. 그 베리언스입니다. 바이어스는 모두가 갖고 있는 표현력에 의한 차이가 되죠. 그래서 라지 K인 경우는 바이어스는 감소하지만 베리언스가 커질 것이고요. 스몰 K일 때는 베리언스는 감소하지만 바이어스가 커질 겁니다. 이 얘기를 달리 표현하면 라지 K는 이렇게 표현이 좀 덜 표현된 언더피팅의 위험성이 있고요. 스몰 K일 때는 오버피팅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 사이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예컨대 크로스 밸리데이션으로 데이터를 나누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시행착오를 겪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결과를 가진 것들, 이런 것들, 그 결과에는 액큐러시뿐만 아니라 제너럴리제이션, 퍼포먼스까지 포함을 해서요.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얘기가 나와 있고요. 다만 이제 몇 가지 주의할 점은 앞에서는 당도와 바삭거림 두 개만 봤지만 예컨대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컬럼이 50T가 있다면 50차원의 일종의 벡터 스페이스에서 거리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50차원이든 100차원이든 얼마든지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요. 다만 이때 거리 계산을 할 때 어떤 컬럼은 소수점 두 자리 세 자리일 수 있고요. 어떤 것들은 뭐 1000, 100 뭐 이런 단위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거리 계산을 하면 거리 계산의 결과 단위수가 큰 것에 치우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준화, 정규화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Z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고요. 또는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전처리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KN을 꾸미고 나면 그 결과 분류되는 것들은 자, 이런 식으로요. 여긴 지금 변수가 두 개만 있을 경우이지만 이 변수가 많아지면 아주 고차원의 가상 공간이 되겠죠. 그러나 실제로 분류되는 것들은 각각의 피처 값에 따라서 이런 자유로운 형태로 분류가 될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KN은 일종의 인스턴스 러닝이고요. 레이지 러닝입니다. 앱스트랙션이 일어나지 않고 직접 피처 값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결과 아주 정교한 이론 체계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도 면에서는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앱스트랙트 시키지 않더라도 각각의 피처들이 갖고 있는 것들, 그 피처 값들이야말로 그 우리 대상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나이브 베이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나이브 베이즈는 당연히 베이즈 티어럼에 의거합니다. 우리 알고 있다시피 베이즈 티어럼에 의하면 베이즈 티어럼은 조건부 확률에 의거한 것인데 이 사후 확률이요. 사후 확률은 프라이어 곱하기 라이클리우드를 마지널라이즈 한 것이죠. 자, 마지널이라고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각각의 아이템의 결합 확률을 곱해서 이들의 합산을 한 것이고요. 그 결과 MECE가 되죠.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 입니다. 자, 그렇게 마지널로 나누어 주면 일종의 정규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자에서는 프라이어, 우리가 이니셜 개수 항목과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부터 추출된 라이클리우드, 이것들을 이제 곱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베이즈 시어럼이라면 나이브 베이즈에서는 이때 라이클리우드 계산 등이 각각 그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피처들이 서로 독립일 경우에 조건부 확률을 하지 않고 바로 직접 곱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컨대 P of I given data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때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중에서 이 likelihood 계산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서로 독립이라면 이것들을 그냥 직접 곱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각각에 대해서 조건부 확률을 계속 곱해 나가야 되죠. 결과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그것의 Y를 예측한다고 할 때는 이 각각의 개별 확률을 직접 곱해서 계산을 하면 계산이 매우 간단해진다는 그런 점이 바로 나이브 베이즈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 이걸 잘 빼시고요. 모든 사건이 독립이라는 가정에서 진행될 수 있는 단축형 베이즈 모델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도록 하죠. 예컨대 우리의 상황이 일종의 스팸 필터라고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메일 100개를 샘플 데이터로 가지고 있어요. 이걸 트레이닝 데이터로 놓고요. 이것에 대해서 토크나이즈 및 노멀라이즈를 완료했다고 봅니다. 이 부분 이제 별도의 전처리 절차를 밟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메일이 있다면 발신, 수신, 그 다음에 제목 등등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본문이 있을 겁니다. 예컨대 제목을 포함시킬 수도 있고 본문일 수도 있겠지만 이로부터 각각의 단어들을 추출을 합니다. 그리고 정규화를 하죠. 정규화라는 것은 단수, 복수 또는 과거형, 현재형 등을 유니크하게 하나로 묶어내는 그런 작업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들 각각의 출현 빈도를 가지고
document term matrix를 꾸밉니다. document term matrix라는 것들은 각각의 유니크 워드가 컬럼으로 갑니다. 그리고 100개의 메일이라면 100개의 로우를 가지죠. 그리고 이들 사이에 각각의 각 단어들이 100개의 메일 내에 몇 번 출현했는지 이런 빈도수, 프리퀀시를 우리가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 프리퀀시를 가지고 어떤 모델을 구축합니다. 나이브 베이스 모델을 구축하고 그러고 나면 새로운 메일이 들어왔을 때 그 새로운 메일에 어떤 단어들이 나오느냐를 가지고 스팸 필터인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100개의 모델 중에 100개의 이메일 중에 햄 모델과 스팸 메일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갖고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이죠. 100개의 훈련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스팸 메일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예컨대 바이어그라라는 어떤 단어가 있다고 치죠. 전체 중에 우리 훈련 데이터라고 갖고 있는 것 중에 20개의 스팸, 그 다음에 80개의 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스팸 중에 일부는 이 단어를 포함하고 있고 이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만 스팸이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종의 벤 다이어그램을 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스팸에 해당이 되고요. 햄에 해당이 되고 햄이라는 것은 스팸이 아니란 정상 메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이 바이어그라라는 단어가 포함이 됐다 안 됐다 이죠. 자, 그러면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베이스 디어럼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이것이 스팸일 확률을 계산을 하려면 P of 바이어그라입니다. 이 단어가 나온 확률, 전체 중에 이 단어가 나온 확률 분의 스팸인 확률 곱하기 스팸일 때 이 단어가 나온 확률, 이것이 이제 베이스 디어럼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전체 100개 중에 스팸이 20개, 햄이 80개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나왔다 안 나왔다가 이렇게 테이블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빈도수를 체크를 하면 100개 중에니까 각각 나누면 비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중에 스팸이 20개인데 20개 중에 20분의 16은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았었고 20분의 4는 나왔었고 등등으로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스팸이면서 바이어그라라는 단어가 나온 이런 인터섹션 확률, 이런 스팸이면서 스팸 내에서 이 확률 곱해나가면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또 이렇게 인터섹션이라면 이번에는 바이어그라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 상태에서 스팸일 확률도 계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베이지안 모델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일단 이런 식으로 특정 단어가 나왔을 때 이것이 스팸일 확률을 사후 확률로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이 지금 한 개의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인데요. 이것들을 확장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어그라라는 단어, money, grocery, unscribe 등등의 단어, 우리 100개의 트레이닝 데이터 각각에서 어떤 확률로 나와 있는지에 대한 likelihood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이들 각각이 스팸, 햄의 출현 여부가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이것들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죠. P of 스팸인 확률인데 어떤 사전 프리컨디션이냐 하면 W1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여기 지금 이렇게 꺽쇠 표시는 not이라는 표시입니다. W2가 안 나오고 W3가 안 나오고 W4가 나오고 입니다. 이렇게 인터섹션인 때 스팸일 확률을 베이스 정리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부분과 이 부분들이 서로 인디펜던트 하다면 직접 곱해 나갈 수 있죠. 자, 이번엔 좀 달리 보겠습니다. P of 스팸인데 given W1, not W2, not W3, W4 등등입니다. 각각 또는 해밀 확률 등등을 각 단어가 나오고 안 나오고에 따라서 사후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계산을 가지고 예컨대 특정 어떤 스레셔홀드를 주고요. 이것에 의해서 스팸 여부를 우리가 판단을 하겠다는 것이죠. 물론 이때 어떤 스레셔홀드를 줄 것인가는 트루 포지티브, 트루 네거티브와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설정할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예컨대 지나치게 높게 되면 그러면 스팸에도 불구하고 정상 메일처럼 여길 수가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이 판단 스레셔홀드를 너무 낮추면 정상 메일인데도 적은 가능성만 가지고 그것들을 스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일종의 트레이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스레셔홀드에 의해서 결정돼야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조건부 확률, 즉 베이스 시어럼에 의거해서 사후 확률을 계산하고자 하는 그런 모델이 나이브 베이지안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의사결정 트리입니다. 의사결정 트리는 일종의 트리 형식으로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런 형식입니다. 다만 이제 좀 염두에 둘 것은 의사결정 트리는 이렇게 의사결정 트리를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가진 트레이닝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갖고 있는 논리 체계에 의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항상 바이너리 트리입니다. 분기가 3개, 4개가 아니고 반드시 2개, yes, no, yes, no 형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러고 나면 결과적으로 판단하는 것들은 이렇게 어떤 속성 데이터에, 즉 우리 판단 기준입니다. 예컨대 인컴이 얼마 이상이냐 이하냐, 에이지가 얼마 이상이냐 이하냐 등등과 같이 속성 데이터의 기준에 따라서 평행한 형식으로 파티션이 꾸며진다는 점에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은 트리 형식이기 때문에 제일 위에 제일 윗부분부터 하단으로 이렇게 마치 우리가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거꾸로 세우는 것과 같은 그런 형식을 취하죠. 제일 윗부분을 루트 노드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트리 노드들이 있고 제일 밑에 부분에는 리프, 잎사귀들이 있는 이런 일반 나무를 뒤집어 놓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보는 우리 이런 디시전 트리에 의하면 실제로 작업은 자동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리커시브입니다. 리커시브라는 것들은 어떤 로직을 적용하고 다시 또 전체로 또 적용하고 끊임없이 반복 적용하다 보면 제일 밑부분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항상 이 트리는 제일 리프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프까지 간다는 얘기는 판단이 아주 세분해서 최종적으로는 오버피팅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우리가 별도의 방식으로 좀 조절을 해야 됩니다. 자, 말씀드린 것들이 이제 다른 그림으로요. 이렇게요. 어떤 기준 이상이냐 이하냐, 그 상태에서 또 이상이냐 이하냐 정도로 계속 이제, 이 분류돼서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때 자동적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이런 디스턴스 트리가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방식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상으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인포메이션 게인, 그 다음에 게인 레이쇼, 지니 계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먼저 보죠. 자, 보시면 클로드 셰논이 얘기하는 그 인포메이션 티어리 정보 이론에서의 엔트로피 계산 공식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마이너스 시그마 P 오브 X 곱하기 로그 P 오브 X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계산된 엔트로피란 임퓨리티의 정도입니다. 혼잡도의 정도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지금 공이 10개가 있습니다. 10개 중에 파란 공 10개, 제일 오른쪽에는 빨간 공 10개입니다. 가운데 부분은 파란 공 5개, 빨간 공 5개요. 왼쪽에는 파란 공이 예컨대 9개, 빨간 거 하나 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부 파란 공이고요. 파란 공 9개, 빨간 공 하나, 파란 공 8개, 빨간 공 둘,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5개, 5대5가 될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 점점 빨간 공들이 많아서 제일 오른쪽으로 가면 모두 빨간 공일 것입니다. 자, 이때 이 공식에 의거해서 진행을 해보면 이런 식이 돼요. 모든 게 파란 공일 때 계산된 계산된 엔트로피는 0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빨간 공일 때의 엔트로피도 0이 되고요. 그런데 혼잡도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5대5가 될 때 맥시멈 값이 돼서 1.0이 됩니다. 엔트로피가 1.0이 되죠. 자, 결국 뭐냐 하면 completely homogeneous, 그것이 파란 공이든 빨간 공이든 homogeneous 하면 크로스 엔트로피는 그러면 엔트로피는 0이 되고, 5대5로 혼잡도를 가지고 있을 때는 맥시멈 값, 엔트로피의 값이 1인 맥시멈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즉 혼잡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게인이요. 여기서는 인포메이션 게인을 얘기합니다. 인포메이션 게인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인포메이션 게인은 엔트로피와 엔트로피의 차이를 얘기해요. 자,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각각의 컬럼들이 어떤 디시전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디시전 포인트를 최상위에 놓고 그 다음 디시전 포인트, 그 다음 또 디시전 포인트,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인포메이션 게인이란 인포메이션 게인을 계산해서 인포메이션 게인이 제일 큰 것을 최상위에 놓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데이터가 갖고 있는 각 컬럼마다의 그 혼잡도가 있죠. 그런데 인포메이션 게인은 혼잡도와 그 다음 혼잡도의 차이를 얘기하기 때문에
인포메이션 게인이 크다는 것은 어떤 디시전 포인트를 인포메이션 게인은 어떤 디시전 포인트를 지났을 때 그 이전의 혼잡도 대비 이후의 혼잡도가 많이 줄어들겠는가, 가장 혼잡도가 많은 혼잡도의 격차가 커지는 것들을 최상위에 놓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포메이션 게인 엔트로피를 계산을 하고 각 컬럼마다 가상적으로 어떤 피처에 대한 판단을 최상위에 놨을 때 엔트로피 격차인 인포메이션 게인이 최대가 되겠는가, 그 최대가 되는 것을 최상위에 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다 보면 디시전 트리를 구성을 할 때 가장 효율적인 디시전 트리를 구축할 수 있죠. 이 얘기는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가진 데이터, 이런 데이터에 여러 피처들이 있는데 이 어떤 피처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굉장히 다양한 형식으로 디시전 트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효율적인 것은 인포메이션 게인이 제일 큰 것을 최상위에 놓고 그 다음 인포메이션 게인이 큰 것을 그 다음 레이어에 놓고 하는 방식으로 해야 가장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혼잡도를 계산하는 데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가 생기는데요. 예컨대 엔트로피를 계산하고 그리고 인포메이션 게인을 계산하고 그리고 인포메이션 제일 큰 것들을 위에 놓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계산을 해서 그 다음 놓고 하는 방식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리커시브 컴퓨팅으로 자동으로 계산이 되지만 끝까지 가게 되죠. 그러면 루트 노드가 있고 쭉 이어져서 제일 끝에는 낱개의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면 낱개의 데이터로 간다는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지만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반드시 들어맞는다는 보장은 없죠. 오버피팅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어느 선에서 이것들을 끊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모델이고 이하는 우리가 이용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끊는 것을 프루닝 한다고 합니다. 프루닝은 나무 가지치기를 의미하는데 여기 디시전 트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프루닝을 해야만 되는데 그래야만 제너럴리제이션이 가능하죠. 자, 이런 프루닝 하는 방법은 미리 프루닝을 해서 머신러닝 학습 과정에서 일정한 쭉 진행이 탑다운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학습을 더 이상 멈추는, 이게 프리프루닝이고요. 포스트 프루닝은 끝까지 간 다음에 다시 거꾸로, 자, 어디에서 멈췄어야 되겠는가를 끝까지 학습한 다음에 다시 역으로 올라가는 그런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fully grown tree로부터 브랜치를 제거하는 포스트 프루닝과 또는 일정 수준에서 일찍 멈추도록 하는 이런 방식이 있는데, 자, 이런 프루닝을 통해서 과적합을 회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방식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디시전 트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서포트 벡터 모션을 보겠습니다. 서포트 벡터 모션은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이것들을 분류하는 어떤 분류선 내지는 분류 기준을 찾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앞에도 우리가 봤던 뭐 당도와 바삭거림 뭐 이런 것처럼 속성 데이터가 두 개 있을 때는 XY 축으로 볼 수가 있고요. 세 개일 때는 3차원 공간이 될 겁니다. 네 개일 때는 이제 가상공간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XY 축에서 분류는 선이 되고요. 3차원 공간에서는 면이 되고요. 4차원 공간에서는 이제 4차원의 벡터 스페이스에서는 3차원 공간이 이 분류 플레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3차원 이상일 때는 우리가 하이퍼 플레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분류하는 이 분류 바운더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 서포트 벡터 머신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찾느냐? 맥시멈 마진 하이퍼 플레인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입니다. 맥시멈 마진 하이퍼 플레인이란 예컨대 앞서 봤던 그런 두 개의 그룹이 있을 때 이 그룹과 이 그룹 사이에 거리가 최대가 되도록 찾겠다는 얘기죠. 이때 거리 계산을 할 때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는 몇 가지 특징이 생기는데, 우선 가장 두드러진 것이 전체 데이터가 있더라도 모든 계산이 필요하진 않다는 것이죠. 이 경계에 인접해 있는 데이터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하학적 계산이 가능해지고요. 그래서 이 거리 계산은 마치 우리가 앞서 봤던 그런 유클리드 거리 같은 것들을 우리가 직접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렇게 인접되어 있는 것들을 서포트 벡터라고 얘기를 하고, 서포트 벡터를 통해서 맥시멈 마진 하이퍼 플레인을 찾고자 합니다. 다만 이 이론에 의하면 항상
두 개의 클래스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이것들을 5개의 카테고리로 나누겠다고 하면 두 개씩 반복해서 나눈 방식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이용을 하는데 다만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non-linear space인 경우입니다. 예컨대 지금 이런 그림을 보시면 이들 사이에는 어떤 직선이나 플레인으로 찾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커널 메소드를 이용합니다. 커널 메소드는 데이터를 현재 가지고 있는, 예컨대 여기서 지금 2차원 데이터입니다만 2차원의 형식, 2차원의 모습을 띄고 있는 데이터를 커널 함수를 이용해서 보다 더 하이 디멘셔널로 차원 추가를 시키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형을 시켜서 만약에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면, 예컨대 여기서는 지금 평면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3차원 공간상의 어떤 형태로 변형시킬 수가 있을까요? 그러고 나면 어떤 하이퍼플레인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즉 핵심은 non-linear space에서는 커널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데, 다만 이때 계산량이 굉장히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명시적으로 하기보다 임플리시트하게 이용하는 것이 이제 커널 트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커널 함수는 예컨대 리니어 커널, 폴리노미얼 커널, 시그모이드 커널, 가우시안 RBF, 즉 레이디얼 베이시스 펑션, 뭐 이런 여러 가지 커널을 이용해서 non-linear에 대한 분류 기준을 우리가 MMH 형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PCA가 있습니다. PCA는 변수 간의 선형 조합을 통해서 새로운 구준을 만드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가 컬럼이 100개가 있다고 할 때 이 컬럼을 그대로 이용하지 않고 컬럼을 선형 조합, 일종의 가중 합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컬럼을 만들어내는데, 다만 이때 마구잡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면 이 안에 데이터가 갖고 있는 정보요. 대표적인 정보가 이제 여기서는 베리언스가 됩니다. 데이터가 갖고 있는 베리언스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선형 조합을 찾아내고요. 그걸 적용시켜서 새로운 컬럼,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내는 그것이 이제 주요입니다. 자, 이때 각각의 새로 형성된 선형 조합에 의한 새로운 컬럼, 새로운 피처가 바로 프린시펄 컴포넌트가 되죠. 그런데 이 얘기는 기하학적으로 보면요,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이건 지금 피처가 3개짜리입니다. 자,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프로젝션하면 데이터가 갖고 있는 베리언스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겠는가, 프로젝션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생각해 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프로젝션을 할 때 방향에 따라서 어떨 때는 베리언스가 적을 거고요, 어떤 경우는 베리언스가 클 겁니다. 이 베리언스가 크게 표현되도록 이 투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로 그 선형조합의 방식인데요. 그 선형조합, 가장 투사 해결과 베리언스가 큰 방식을 찾는 것이 바로 그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이용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PCA가 탄생하게 된 것은 어떤 데이터의 피처, 즉 컬럼이 추가될 때마다 기하급수로 복잡도가 늘어난다는 점, 또 이 거리가 기하급수로 늘어나서 그 거리 계산 자체가 힘들거나 거리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그 베리언스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어렵다는 점, 이런 것들에 의한 것인데요. 이에 의해서 투사, 프로젝션이라는 개념을 이용한 것이 바로 PC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프린시펄 컴포넌트를, 즉 선형 조합을 통해서 가장 베리언스가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PC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별도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먼저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구합니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각각의 피처별로 평균값에서 각각의 격차를 가지고 각 변수별, 예컨대 50개의 컬럼이 있다면 50 by 50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계산을 하고요. 이로부터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봅니다.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구하는데, 이때 아이겐밸류가 제일 큰 것, 이것이 바로 이 아이겐밸류가 제일 큰 것에 대응되는 아이겐벡터, 이것이 바로 베리언스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그런 프로젝션의 방향, 이것이 이제 아이겐벡터에 해당이 되죠. 아이겐밸류가 제일 큰 것에 대응되는 아이겐벡터를 가지고 투사를 하고요. 그러고 나면 전체 데이터에서 갖고 있는 베리언스 중에서 해당되는 이 아이겐벡터에 해당되는 부분만큼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 나머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이겐밸류가 큰 크기가 두 번째인 아이겐밸류에 대응되는 아이겐벡터. 그게 이제 두 번째 프로젝션이 됩니다. 그런데 계산상 이 아이겐벡터, 이 첫 번째 아이겐벡터와 두 번째 아이겐벡터, 세 번째 아이겐벡터마다 각각은 오토고널하죠. 서로 수직 관계에 있습니다. 자, 이에 의하면 이 방향성이라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일종의 바로 이런 판단 기준, 이거를 이제 판별식, 디스크리미넌트라고 부르고요. 이것들을 찾아서 어떤 식으로 프로젝션을 하게 되겠는가를 찾는 것이 LDA입니다. 이 LDA를 통해서 예컨대 프로파일링 또는 디퍼런시에이션,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카테고라이제이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이런 LDA 방법에는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관점이지만 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하나는 피셔의 접근법입니다. 또 하나는 마할라노비스의 접근법이죠. 피셔 접근법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PCA와 유사하게 선형조합을 이루지만 선형조합의 형태를 이용하지만 그 목적은 디스크리미넌트를 통해서 맥시멀리 디퍼런트하게, 즉 차이를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 디스크리미넌트를 찾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반면에 마할라노비스에 의하면 일종의 두 개의 그룹 평균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 PCA와 LDA를 보면 PCA가 unsupervised이고 LDA가 supervised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PCA가 variance를 maximize 시킨다면 LDA는 컴포넌트 엑시스, 컴포넌트의 축을 찾는 것입니다. 클래스 간의 분류를 최대화하도록 하는 그런 컴포넌트 엑시스를 찾고자 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도 마할라노비스의 방식이라든지 피셔의 방식 등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해서 보면 여태까지 우리가 따져봤던 그런 클래시피케이션을 이렇게 프리퀀시 기반으로, 그러면 나이브 베이즈나 디시전 트리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에 의한다면 LDA나 로지스틱 리레이션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시뮬리티 펑션에 의한 것이 KNN이고 기타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든지 아티피셜 룰렛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들은 각각 알고리즘별로 별도의 자리를 통해서 보충하도록 하고요. 일단 지도학습에 의한 분류 모델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